긴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왠지 마음이 들썩이네요. 부쩍 쌀쌀해진 아침 저녁으로는 언뜻 겨울의 대기와도 스쳐 지나가듯 마주치는 요즘입니다. 에어컨 안 틀고도 잠 잘 잘 수 있는 계절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최경사의 선택은 영화 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 참 빨리 흐르네요. 최경사 멤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오늘 이게 파릇파릇하고 뭔가 그런가요? 예, 힘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네. 주 조금 힘든 한 주였는데 아기가 아파서 집 밖에 잘 못 나왔거든요. 네. 지금 처음 나와서 그런지 이번 주에 네네. 처음에 첫 외출이라고요? 그래서 홍대의 기운 받으니까 좀 설레고. 아, 오늘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네. 내려서 걸어왔어요? 그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는데 음. 제가 장소를 잠시 착각해가지고 네. 경의중앙선 홍대 입구 출구로 나와서 음. 거기 연트럴파크 걸으면서 좋다 하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외국인 진짜 많지 않아요? 요즘요? 특히 홍대 근처에 지난번 방송 녹음하러 오니까 물반 외국인 반이야. 그냥. 그리고 인종도 굉장히 다양해. 깜짝 놀랐어요. 다이소를 잠깐 갔거든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아요. 다이소에 뭐 이렇게 외국인이 살게 많은지 한 달 살기 하러 온 외국인들인지 엄청 많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안군. 네, 저 잘 왔습니다. 음. 맥스님이 택시 채워줘가지고. 네. 그 사실 제가 오늘 안군을 낮에 잠깐 봤어요. 그 결혼 축의금 건네주러 갔다가 그 오랜만에 제가 정말 거의 몇 년 만에 19층에 지금 처음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원래는 19층이 그 일종의 보금자리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라미도 19층 지금 완전 19층이 상점 벽해를 해서 저렇게 쾌적한 공간이 있나 싶을 진짜? 정도로 그래요? 구글처럼 된 거예요? 아니, 완전? 그렇지 거의 않아요. 거의 구글이던데? 아예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회색 도시입니다. 회색 내 도시. 자리보다 훨씬 좋더라고. 가봐야겠다. 무슨 회색 도시야? 깜짝 놀랐어요. 4층 공간이 훨씬 좋죠. 본인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엄청 넓게 하고 앉아 있더구만. 아니에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이게- 내에서 이게 누가 더 왜- 좋다 이게 왜 무슨 소리가 있죠? 자랑거리예요. 서로 바꿔 앉으세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안군 앞에 있는 떡하니 있는 컴퓨터가 맥 27인치 아이맥 이거 본인이 산 거 아니에요? 세핑으로. 아니죠. 진짜? 사실 회사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안 해줬어요. 근데 저와 비슷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얘기하니까 들어줘요. 아 그래요? 네. 배모 씨가 얘기하니까 들으셨다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좋으면서도 에이, 안 좋네. 혼자 있을 때는 왜 안 주다가 둘 되니까 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많이 부러웠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정말 의미 없는 대화하고 있네요 지금. 자 노시스 의미 있는 얘기 좀 해봐요. 다들 건강 잘 살피시고요. 네. 날이 선선해졌네요. 저도 네. 목 감기가 조금 온 것 같아요. 네. 문을 잘 닫고 잡시다. 확실히 밤에 문 열고 자면 추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쾌적한 약간 선선한 바람이 좋아서 막 음악 틀어놓고 문 열고 잤다가 목 감기 걸렸네요. 아니 근데 잠은 좀 이렇게 약간 추운 차갑게. 정도로 하고 자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도둑 맞은 집중력에 나오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미 다 맞아요. 집중력 다 잃어버렸어요. 그 책 읽고 나서. 근데 올해 유독 가을이 오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기대되고. 그래요? 네, 많이 더웠나 봐요. 즐기고 비도 있습니다. 많이 왔고 좀 맞아. 지금 힘들었어요. 자, 첫 번째 코너 2주의 댓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방송 유익했어요. 워낙 여기저기 눈에 띄어서 이 책에 관심은 있었는데 최경사 덕분에 호기심이 충족됐네요. 그런 사람이네요 라는 멘트가 이 책으로 어떤 처방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엄선된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좋아하는 콘텐츠를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며 화분 식물들 보는 게 저의 멍 때리기
읽기 루틴인데 맥스님도 식물 바라보기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라미님 수면 생활이 나아지길 바랍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화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멘트네요. 오늘 남이 헌정 방송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헌정 방송.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식물 멍 때리기 그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티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티움? 네,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 LG에서 나온. 그런 게 있어요? 마치 광고 받은 것 같지만 이거 진짜 그러네. 전혀 이거 완전 아니랍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PPL인데.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관계자가. 연락 주세요. 다음 댓글은 스테이님이십니다. 오펜하이머는 미루다 보니 아직 못 봐서 한 에피소드 뛰어넘고 이번 화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이맥스관에서 다 내려가서 일반관으로 예매했어요. 아쉽네요. 최근에는 학교 수업 관련해서 메멘토를 다시 봤는데 처음 볼 때는 보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니 꽤 긴장도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선 패러다이스라는 독일 영화를 봤습니다. 수명을 팔아서 미리 늙고 돈을 받는다는 설정은 참신했는데 기대에 비해 스토리가 빈약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빙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매주 기다려지는 하루하루예요. 봉석, 희수 커플 너무 귀여워요. 1000명 달성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번화도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콘텐츠 영화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예. 무빙 얘기가 라미가 그때 무빙 보고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무빙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저랑 안군이 네, 보고 있어요. 요렇게. 네. 이제 마지막 화가 끝났어요. 수요일에 끝났나요? 이미 공개가 돼서 심지어 그 처음에도 그 시사회를 안 했는데 극장 시사회를 이번에 마지막에 마지막 세 네. 화를 몰아서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안 본 저는 시간도 안 되고 해서 못 갔는데 그 정도로 인기는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 재밌냐고. 그 재밌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냥 나는 그냥 얘기하고 있죠. 안 보셨죠 아직? 네, 아직 안 봤어요. 네. 다음 댓글은 책책북북님이십니다. 방송 정말 고맙습니다. 안구님 설명 듣고 살까 말까 하던 제 고민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관련 컨텐츠를 너무 많이 봐서 거의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볼까 하던 차였거든요. 왜 다른 방송에서는 작가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엔 제가 없기 때문이죠. 어머. 와, 뿌뿌뿌. 멋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당연히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멀티태스킹 알고리즘 수면 부족의 부작용은 많이 들었는데 맥스님이 말씀하신 저널리즘에 대한 내용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얻어가면 의미 있는 책 읽기겠죠. 그나저나 라민님 수면이 그렇게 힘드신지 몰랐네요. 부디 행복 수면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팟빵 댓글입니다. 위드무비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지난 회차에 처음 댓글 썼는데 아이디가 숫자여서 위드무비로 바꿨어요. 맥스님께서 김혜리님과 코드가 맞다고 하셨는데 전 맥스님과 제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존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익 안티가 굉장히 많네. 책영사를 잘 때 듣는 건 수면제용이 아니라 어릴 때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걸 듣는 느낌이라서예요. 졸음이 오면 끊고 잔답니다. 잠들 때 휘리릭 흘러가 버리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댓글에서 어느 분이 밀랑 쿤테라 책 추천하셨던데 같은 체코 작가로 카렐 파책도 추천합니다. 이분은 로봇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쓴 작가인데요.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엄청난 작가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밀랑 쿤테라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선 1920년대 최고 인기 작가였다고 해요. 한동안 영화관은 가질 못했습니다. 대신 넷플릭스 원피스 시리즈 유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잠은 밤에 보는 게 좋다고 하던데 아직 보진 못했네요. 더위가 참 끈질기네요. 서늘한 가을이 그립습니다. 네 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피스는 실사 버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안군 만화 봤어요? 만화는 계속 보고 있죠. 그래요? 지금도 재밌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안 보셨다면 시작하긴 어렵죠. 너무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소년 만화다 보니까 소년 때 시작했으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렸을 때 봤으면은 이게 오글거리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오글거릴 거예요. 넷플릭스로 보면 되겠네요. 보고 싶은 그것도, 분들은. 네. 예. 그래도 뭐 괜찮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존익은 왜 이렇게 팬이 많은 거죠? 존익을 재미없게 본 사람이 이거는 반대로 여쭤봐야죠. 존익이 왜 재미가 없는? 난 재미없다고는 한 적은 없는데. 2.5 주지 않으셨어요? 평점이 낮았지 재미가 없다고 한 건 아니지. 재밌고 평점을 낮게 주셨나요? 존익 볼 때 졸진 않으셨죠?
그건 모르죠. 그건 뭐 몰랐을 기억이 안 수도 나는데 있죠. 예, 그래도 뭐 재미없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제 생각엔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존 이걸 안 볼 거고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렇군요. 네, 다음에 또 하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하나 더 남겨도 되는 거죠? 하면서 달아주셨는데 물론입니다. 네. 드디어 팟빵에 올라온 최경사의 모든 회차를 다 들었습니다. 어우. 시즌2 완청입니다. 모든 회차가 재밌었지만 특히 최경사 5주년 특집이 가장 웃겼어요. 들을수록 네 분의 매력에 더 흠뻑 빠지게 되네요. 그때 우리 뭐 했나요? 뭐 했나요? 진짜 너 기억이 안 나네. 뭐 했어요? 안군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했을까? 뭔가 되게 즐거웠었나 봐요. 저희 영화를 하긴 했죠. 그래도. 5주년이라고 제목이 달렸으면 영화는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5주년 특집 최경사를 말하다를 했네요. 그럼 영화를 하나도 안 하고? 아 여기? 이때 그거 했네요. 제가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아, 사실 제가 평점을 많이 뭐 후하게 준다라고 맥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맞다, 알고 맞다. 보니 별 차이 안 나더라. 여기에서 그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평점 멘트를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아냐. 맞다 같이 맞다. 퀴즈해보고. 퀴즈하고. 맞다. 그때 뭐 무슨 육개장이 따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그 도대체 얼마 만에 이걸 다 들으신 거죠? 굉장히 빨리 들으신 것 같은데. 그냥 예. 틀어놓고 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댓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시스님의 호탕한 웃음은 절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고요. 라민님의 신업 정리엔 절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목소리엔 설탕이 묻은 듯하네요. 러블리합니다. 안군님의 촌철살인과 성실한 자료찾기, 맥스님의 진지함 속에 살짝 묻어있는 따스한 시선 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영화를 주로 혼자 보는데 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감상했는지 무척 궁금해져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친구들과도 깊이 있는 감상 얘기나 토론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최경사가 잘 통하는 친구 역할을 해주네요. 며칠 전에 용암액에서 아이유 콘서트를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현재 예매율 1위답게 예매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영화는 잠을 봤는데 한마디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주제인 것 같더군요. 저는 쏘쏘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올라올 때까지 이젠 네이버 오디오 클립 1회차부터 들어볼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주제로 삼으셨으니까 쏘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층간소음 때문에. 뭐 어쨌든 이게 트리거가 된 건 맞으니까요. 네. 그걸 거기다 넣은 건 절묘한 것 같아. 그거를 거기다가. 그걸 장치로 썼다는 거는 네. 여튼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팟빵 거 다 들으셨다고 했는데 팟빵에 맨 처음 올라온 게 그 위대한 독재자고 그 다음 게 007 노타임 투 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2주 동안 갑자기 청취 순위 2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노타임 투 네, 다이예요. 1000몇 회가 조회가 됐거든요. 어디서 소개가 이게 왜 그게 갑자기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007이 지금 할 때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참 이상한 알고리즘입니다. 네. 네. 어디에서 시작하든 말도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그건가?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아직 안 이르셨어. 다음 댓글은 용용용용용용님이십니다. 방송 초반에 파토가 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작가의 인격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작가의 신뢰의 문제는 좀 크다고 봐요. 당장 최근 그 아래서 PPT 건을 다루면서 비판받았던 것도 뭔가 그 답을 미리 정해두고 짜맞추는 방식으로 끌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베니스 살인 사건의 경우 해당 장르, 특히 고전 추리에 애정이 있는 사람에겐 만족스러울 수 있는 영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천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저는 이런 고전 추리 장르를 너무 좋아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용의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오리엔트부터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라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라미 볼 거죠 이거? 네, 베니스. 저 아직 못 봤는데요.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루이스 문님이십니다. 네. 이번 도둑맞은 집중력 들으면서 진짜 스마트폰을 멀리하기에는 자기 의지로는 너무 힘겨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다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들도 스마트폰 없이는 듣기도 쉽지 않고요. 거기다 어쩐지 책을 볼 때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다 했습니다. 편리하고도 좀 씁쓸한 현실이지만 최경사도 듣고 웹툰도 보고 해야 하니 스마트폰 자주 애용해야죠. 무빙이 괜찮다는 말에 솔깃해지네요. 원작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로이스문님께 감사드릴 일이 좀 있죠. 네. 방금 왜 지금 뭐
닥쳤던 개 쳐다보는 표정으로 지금 나를 왜 쳐다보는 거야? 팟빵에. 예. 아 지금 그쵸. 우리 팟빵 댓글 지금 팟빵 댓글 소개하고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팟빵에 후원을 해주셨죠. 네. 아, 네. 최초의 후원 팟빵 후원입니다. 여러분. 야. 예. 1,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금 1,000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팟빵에 후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광고료로 지난달에 2,300원인가 뭐 들어왔어요. 예. 플러스 1,000원 하면 3,300원. 이야. 아 그리고 네. 사실 위드무비님께서 이 추신을 달아주신 게 있어요. 네. 팟빵 후원은 캐시 사는데 수수료가 있어서 카뱅으로 후원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수수료를 떼가니까 음. 요게 아깝다 싶으시면은 저희 바로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좌번호는 이따가 불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 댓글은 네. 몽이미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책 영사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쌓이고 쌓인 밀린 에피소드들. 일단 제가 본 영화나 책을 다룬 편을 먼저 듣고 있어요. 역시나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회차 잘 따라가면서 열심히 청취할게요. 추신으로 맥스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웃기신 것 같아요. 특히 노 편에서 소용돌이라고 하실 때 진심 마시던 커피 뿜을 뻔했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아는 분이신가요? 또 몰라요. 아니 근데 아이디가 뭐라고요? 몽이미르님이신데 알 리가 없고 네. 그대 소용돌이는 소용돌이가 뭐죠? 혹시 기억나요? 노베서 그건가? 눈막 돌아가는 거? 바람 돌 때? 소용돌이라고 하셨나? 그 부분이 왜 재밌었을까요? 그냥 정말 궁금하다. 그냥 맥스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뭔가 아, 그래요? 연이 계신 건지 난 잘 전혀 지금 모르겠는데 아니 심지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웃기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역추라면 맥스가 숨 쉬는 게 제일 멋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올 판인데 뭐 노래를 불러도 되게 좋고 존재해서 그냥 노래는 완전 감동이다. 뭐 이럴 미치시겠죠. 판. 팬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기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좀 지났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안군 좀 조심이 아니라 그쵸. 그때 바로 네, 제가 소개를 해주시기 오펜하이머에 바랍니다. 달린 예. 그 댓글을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음. 다음번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댓글을 주시고 자 저희 책영사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도 있는데요.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북무비42 네이버.com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같은 아이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좆댓구 알 부탁드립니다. 자,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에도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워파워님께서 7,777원 후원해 주셨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값 굳었다 책책북북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책이 5,000원보다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위엔 통잠기원님께서 19,1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원님이 도와주셔야 통잠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본인 통잠자면서 무슨 네, 그래도 기원이라도 해주는 게 어딥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노시스 요새 바쁘죠? 예. 그래서 제가 교재를 읽었나요? 교재. 어머머. 교재. 이제 막 앞을 내다보시네요. 제가 이번 주에 하루에 제일 많이 잔 게 3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예.
이번 학기 수업을 3개를 들어가지고 여러모로 오늘 잠이 굉장히 그러네요. 좋은 네. 영화 선택이네.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고 이번 학기 제가 인권법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서는 책 한 권을 한 학기 내내 강독할 예정이에요. 그 샌드라 프레드먼 교수,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인권의 대전환이라는 책인데 요거 제가 하나 경품 걸게요.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같은 책이 2권 와 있어서 근데 진짜 비싸요. 한 권에 3만 원짜리예요. 원서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 조효재님이 번역해가지고 인권 관련해서 많이 네, 적돌책이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전 절대 어려운 개념이나 학문을 즐긴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이 책은 진짜 추천인 게 뭐랄까 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과학에서 배우는 자유, 뭐 평등, 차별 이런 개념을 인권 이런 개념을 진짜 약간 통찰력 있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용산에 추천드려야겠네요. 자유. 네. 제발요. 저도 같이 엮이잖아요. 이탈님 말씀하시면. 하여튼 이 책 엄청 추천이고 만약에 우리 멤버 중에 인권의 대전을 읽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가 어디서 어디로 전환을 하길래 인권의 대전환이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인권이 없었을 때에서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발명이라고 해야죠. 사실 개념이라는 게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인권에 대한 우리 지금도 인권 하면은 다들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뭔가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옳은 것 혹은 약간 헌법에서나 언급되는 최상위 개념의 가치 뭐 이런 정도인 것인데 혹은 뭐 역사 시간에 배운 뭐 천부 인권 맞습니다. 그 정도. 근데 그래서 이 옥스퍼드대 교수가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국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인권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뭐 이를테면은 뭐 자본주의가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뭐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더 낮고 풍족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를 논증을 해가는 책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 수업을 지금 2장까지 했는데 하여튼 나 여기서 수업을 한 거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진짜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이 이제 페미니즘의 심화 연구에서 또 푸코의 성애 역사를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2개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 푸코 특유의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또 알 것도 같은 그런 방식의 글쓰기 있잖아요. 그 의식의 흐름으로 막 그리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중세로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글쓰기를 읽다가 인권의 대전환처럼 아주 그냥 짜임새 있게 정말 경제적으로 쓴 책이거든요. 간결하면서 확 개념 들어오는. 그렇다고 푸코 책이 재미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수업을 푸코도 성애 역사 이번 학기에 내내 이거 성애 역사만 읽거든요. 1, 2, 3권을.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느라고 내가 네. 영화도 못 보고 책도 못 읽고 있네요. 네, 여러 가지로 잠과 관련이 많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안군. 저 좀 많습니다. 일단 무빙 20화까지 다 봤고요. 저는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매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보다 제 기대는 뭔가 액션씬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의 서사가 많았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네, 그죠? 근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울었어요. 20화 보면서. 네, 확실히 그런 이 마음을 울리는 부분을 일종의 빌런으로 비춰질 수 있는 캐릭터들한테 주면서 그들 역시 빌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뭔가 빌런의 대전환이네요. 네, 역시 우리 숱한 오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캐릭터를 아낀다는 느낌이 후반부 결말까지 느껴져서 재밌게 봤고요. 그건 아무 강프로 원작자가 써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그 캐릭터 같아요. 하나하나 소비하지 않고 네. 다 매력을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봤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일감이 어떤가요? 일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예전 한창 전성기 때의 그런 뭐 사랑과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지만 판타지적인 거가 들어오면서 그런 감정선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느낌? 예, 이전에 그런 거에서는 1Q84부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가지고 1Q84 읽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읽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뭔가 표지도 예쁘고 해가지고 샀는데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1부 다 읽고 2부 읽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맥스님이 저번 주에 소개해주셨던 8개의 산 봤습니다. 네. 아우, 어땠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까 녹음 시작하기 전에 맥스님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한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군 내려가나요? 이게 보기 힘들어요. 지금 시간대나 스크린 점유율이 0.6%더라고. 아마 제 지금. 기억이 맞다면 2,000명 봤을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뭐 하나를 파느냐, 혹은 여러 가지를 뭐 방황하느냐, 뭐 방황이라는 표현보다는 떠돌아다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참 좋았어요. 네. 이건 추천드립니다. 여기 추석 때 혹시 주변에 상영관이 있으면 네. 가서 보시면 또 경치가 또 아주 끝내줘요. 아, 맞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네. 예. 거기 어쨌든 뭐 산에 뭐 눈 오고 뭐 안개 끼고 뭐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게 담기니까 사실 에비앙 보자마자 영화 생각났거든요. 왜냐면 그 빙하 녹은 물 마시고 그래요 거기서. 네. 되게 여운이 긴가 봐요. 네, 되게 어제 봐가지고. 네, 어제 봐서. 네. 그리고 책은 아직 읽진 않았는데 산 게 있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책을 냈더라고요. 그 뭐지?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그냥 뭔가 어쨌든 좀 독특해가지고 한번 사서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꾸 갑자기 생각나는데 밀리의 서재라고 하니까 안군이 지금 얼마 전에 저자가 됐거든요. 맞아.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안 돼요. 되게 미안해요 나무한테. 그게 무슨 나무한테 이게 하여튼 뭐 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 마부 뉴스레터 하는 거를 엮어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사인해서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책이 아니어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이거. 그러네요. 이거 빨리 읽어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뭐지 이게 풍족한 문화생활을 아주 했네요. 오랜만에 했죠. 라미는 뭐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네, 저는 힘은 들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다시 보고 새로운 것도 보고 했는데요. 일단 헤어질 결심을 다시 봤고 그다음 베이비 드라이버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운동을 할 때 유산소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청각적으로 자극이 될 만한 영화 찾다가 베이비 드라이버 보니까 굳이 그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아도 맞아. 사운드가 운동하면서 보기 괜찮은 영화죠. 유산소를 집에서 해요? 아니요. 헬스장에서. 네.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우케스라는 작가의 이상한 그림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되게 글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300페이지 밖에? 근데 되게 글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빨리 읽었는데 이게 약간 미스터리와 스릴러 약간 그 같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림을 보고서 이제 추리 같은 걸 해가는 내용인데 이 작가 원래 되게 특이한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선물 받아서 보게 됐는데 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엘리멘탈 드디어 올라왔더라고요. 맞아. 디즈니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의 K 장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올까봐 안 보다가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감동을 K 받지 장르가 않았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영화 전반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왜냐면 크게 이입이 되거나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너무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던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디즈니 영화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만화 영화가 아닌 느낌이 더 강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내가 영화관에서 봤어도 울거나 그러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인기가 700만이 넘었는데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저는 시리즈로 피키 블라인더스 시작했습니다. 킬리안 머피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게 되게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한 3화까지 봤거든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재밌는데 아직 뭐 특별히 엄청난 드라마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어떤 내용이에요? 전혀 몰라가지고. 그 과거 그러니까 영국의 일종의 막권 사업을 하는 좀 깡패 조직 같은 요 집안의 이야기거든요. 피키 블라인더스가 그 조직의 이름인데 거기 이제 제일 두목이 킬리안 머피고 그 가족사를 쭉 보여주는 약간 대부 같은 느낌이죠. 영화로 치면. 그래서 근데 연기는 진짜 좋아요. 킬리안 머피 연기는 좋은데 막
엄청나게 몰입돼서 제가 밤새 보거나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 개 봤는데 간략하게 일단 그 추석 때 개봉하는 3편이 시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947 보스턴, 거미집, 천박사 테마연구소. 천박사는 뭐 리뷰가 다 잘생겼다 밖에 없던데요. 아 그래요? 네. 봐야겠네요. 강동원은 42이거든요 지금. 네. 그쯤 됐는데 82. 8인가? 뭐 하여튼 42로 내가 기억하는데 와 키도 너무 크고 진짜 뭐 별로 안 늙은 것 같아. 그 그냥 실제로- 강동원 보는 영화예요. 실제로 보셨어요? 인터뷰하면서? 네, 이때만 봤죠. 저도 제 실물로 본 배우 중에서는 제일 잘생겼나요? 그러니까. 네, 잠이 안 오는. 그게 요즘 모든 걸 젊은 참으려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긴 스타일이라면 이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약간 외국인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괜히 막 이렇게 깎아내주시네요. 경쟁심? 어우 고마워요 경쟁심까지 얘기해줘서. 경쟁심으로 가면은 너무 이건 올려치기 아닌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이세요? 분명히 지각이 있는 청취자들이 댓글로 공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이솜이 여기 여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여주인공인데 이솜이 강동원하고 키가 비슷해. 힐을 신으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 원래 모델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솜을 저기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아, 그래. 소공녀 때문에 네. 와 정말 그때 그것도 보셨군요. 내가 심지어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이 영화 너무 좋게 봤다. 이 영화 잘 봤는데 그럼 천박사는 도대체 왜 골랐냐 이렇게. 말이 너무 소공녀를 했던 배우가 왜 천박사를 이렇게? 강동원 앞에서 혹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영화는 그냥 오락 영화로 그냥 딱 나왔어요. 예. 제작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CG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200만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거니까 예. 거미집도 뭐 240만, 200만 이 정도. 거미집은 뭐 그냥 재미있게 봤는데 70년대 얘기거든 또 이게. 네. 유신 정권의 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그 자체는 뭐 영화 자체는 그냥 괜찮게 나왔는데 근데 김지훈 감독이면 약간 기대치가 있잖아 조금 뭐 근데 그거에 어떤가 송강호도 그렇고 송강호는 뭐 여전히 송강호를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침 김지훈 감독 그 레슬링 한 영화 뭐였죠? 반치광 너무 좋죠.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도 그래요? 있긴 있어요. 근데 반치광은 정말 신선했지. 그 당시에 반치광이 나올 때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송강호가 이제 첫 주연일 거예요. 그게 아마 반치광이. 제가 반치광은 못 보고 조용한 가족만 봤는데. 나보다 조용한 가족 재밌죠. 반치광 한번 보면 재밌어요. 아주 재밌네요. 그리고 또 거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베테랑 감독님 거장이죠. 거장이지. 사실 한국 영화는 쉬리 이전과 쉬리 이후로 나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은행나무 침대도 있고. 그렇죠. 1947 보스턴 예, 강재우 감독님. 후반 이후로 아주 좋습니다. 마라톤 레이스가 진짜 연출이 잘 됐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왜 앞에 부분은 어떻죠? 지루한가요? 좀 지루하다기면 뻔해. 그냥 약간 뻔한 무난하게 느낌. 흘러가는. 예, 뻔한 느낌. 그래서 레이스는 정말 잘 젊은 사람 국뽕 심파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심하지가 않고 설사 내가 국뽕 심파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스토리에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긴가요 러닝 타임이? 아니요 이런 텐 그렇게 길지 않아요.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임시완 배우가 실제로 그 영화 찍고 나서 마라톤에 아주 임시완 씨가 그거 찍고 나서 그 뭐 러닝 크루 그거 들어가서 지금도 달리기를 한다고 션이랑 하더라고요. 그냥 한강 부지를 달리고 있다고. 한강 어디죠? 제일 중요한 걸 취재를 안 했네 제가. 그러니까. 아유, 그걸 또 안 죄송합니다. 하정우도 이 영화 찍기 전에 자기가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와이에서 한번 뛰었다던데. 근데 워낙에 하정우는 걷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근데 자기 자전거 타서 너무 좋았다고. 송기정으로 나오니까 감독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막 솔직히 말하면 세 영화가 다 그냥 막 와 너무 막 추천 보고 싶 권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어떡하냐 한국 아쉽죠. 영화 어떡하냐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란 프리모스라고 투리스모라고 안군 혹시 이 게임 알아요? PS 네, 게임인데. 압니다. 해봤어요? 저는 그 자동차 게임을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워낙 유명한 게임이죠. 자동차 맞죠? 자동차 맞아. 네. 이 영화로 나왔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실화 바탕 영화인데 그란 투리스모로 자동차 운전을 배운 애가 실제로 거길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르망 24시라고 우리가 그 저 페라리 포드 앤 페라리에서 나왔던 그
그 맞습니다. 트랙 그- 경주에 나가요. 나가서 3등을 해 심지어.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소니하고 닛산이 GT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란 투리모스 아카데미를 해서 게임 잘하는 애를 뽑아서 걔를 훈련을 시켜서 대회를 내보내는. 저는 뭐 게임이 실사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을 가지고 운전을 배운 사람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실화를 아. 실화를. 괜찮아요 이 영화. 예, 어. 재밌습니다 굉장히. 예. 그리고 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플로라 앤 선이라는 애플 TV가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카니 감독 그 원스하고 뭐 있죠? 비긴 어게인. 예. 딱 그 영화 나왔어요. 음악 영화 나왔고. 당나귀 2호를 어제 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어느 감독 거죠? 안군이 좋아하는 북유럽 감독인데 이름 되게 어려워서 그 찾아보지 마. 이름 어려워. 네. 조금 어려운데 예술 좀 독특하긴 합니다. 당나귀 예지 스콜리모프스키. 네. 그 이제 감독이고요. 이 감독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게 올해 칸느 영화제 아마 심사위원상을 받았죠. 네. 예. 8개 상과 함께. 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최근에 본 가문의 위. 그 내가 봤을 것 같지. 왠지 왜 이런 거만 봐야 돼 하고. 근데 그 가문 시리즈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텔레비전 지나가다가 한 편 봤겠지. 예, 한 편도 아니고 뭐 잠깐 봤겠죠. 킴스 비디오라고 뉴욕에 있었던 비디오 가게인데 네. 무려 5만 5천 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타란티노가 거기서 알바를 뛰었다는 되게 그 유명한 비디오 가게. 가게.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왔거든요. 어제 이 킴스 비디오의 사장님인 김영만 씨가 또 한국에 와서 잠깐 유퀴즈 나오지 않았나? 어디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예능에 전주국제영화제도 나온 것 오셨더라고. 같은데? 와, 재밌겠다. 이 영화 재밌어요. 좀 황당무계한데 이걸 킴스 비디오가 폐업하고 이걸 다 그 이탈리아 무슨 살레미라는 도시에 넘기거든요. 시칠리아에 있는. 근데 그쪽에서 보관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다 엉망이 된 거야. 그걸 다시 도둑질 해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근데 김영만 씨가 도둑질 해오는 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시 가져오는 도둑질해서 오. 가져오는 얘기인데 아주 웃겨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기서 기자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봤어요. 그 영화 막판에 또 넷플릭스에 나오길래 어쩌면 당신이 이 사람이 또 사업하는 분이더라고. 이건 약간 취미 겸 해서 했는데 리드 헤이스팅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갔냐. 이게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일테면 언더그라운드 씬의 장면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걸 디지타이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사업이라는 거는 퍼블릭 머니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주머니 돈을 하는 게 아니더라. 몇 년을 했는데 결국은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재밌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계 최초 한국 개봉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영화제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원래 같이 개봉하려고 했는데 내년 1월 개봉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경사 2주의 최경생활이었고요. 이제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자, 이번 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라미 헌정 방송 잘 자라 라미인가요? 잘 자라 라미. 네. 칸 영화제 사이드 섹션이죠. 비평가 주간에서 상영됐었던 유재선 감독의 데뷔작 잠입니다. 지금 뭐 봉준호 감독의 뭐 저 감독 출신이다 해가지고 뭐 봉준호 감독이 GV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천박사 테마연구소도 봉준호 감독 무슨 영화더라? 옥장가에서 조연출을 했던 분이 김석식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근데 이 유재선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학생 끝나자마자 가서 맞아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 감독이다 이렇게 하긴 좀 약간 그쵸? 좀 그럴 것 같아요. 연출부 경험. 연출부 정도. 였는데 본 감독이 그 정도까지 해주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이선균 뭐 동문이어서 그런 걸까요? 동문? 연대. 또 학교 그 학연이 또 있죠. 이선균 씨하고 정유미 씨가 주연한 영화고 둘은 이번 영화가 5번째 호흡이라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많이 네, 했죠? 홍상수 감독에서 주로 그러네요. 이선균이 찌질하게 쫓아다니고 막 치근덕대는 맞아, 역할로 맞아. 하다가 지금까지 5번째고 상업 영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업 영화는 둘이 같이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가 몇 개 없는데 범죄도시 3하고 밀수가 넘었죠. 세 번째로 넘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마 곧 거의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렇게 4편이네요.
잠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오컬트 무비라고 줄여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따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군의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비하인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감독님의 이야기와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유재석 감독은 저희가 역대 다뤘던 감독 작품 중에 제일 어린 감독일 겁니다. 1989년이에요. 오, 친구? 10월 25일생으로 만 나이 33입니다. 그 어렸을 적에 8년간 영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초반에 잠시 한국에 다녔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온 식으로 유년 시기를 보냈는데 이 영국에서의 경험, 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대요. 그냥 뭐 조용히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대학교에서 단편 소설 문예 창작 수업을 들으면서 스토리에 대한 관심을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영상화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군대에 가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 본인이 다녔던 공군 비행단이 영화를 볼 기회가 정말 많았대요. 군대 좋아 요즘 군대. 그러니까요. 라떼. 근데 되게 그렇게 좋아하는 걸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가 나와서 하루에 4편 연속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에 그냥 빠져 살았대요.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저녁 후에 학교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제작 경험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재학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연출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 옥자 연출팀에 참여를 합니다. 자신이 본 영화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마틴 맥도나라고 해요. 그 특히 3빌보드. 그쵸, 맞나? 맞습니다. 3빌보드 맞나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킬러들의 도시입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했고 맥스님이 네. 보겠다 했는데 네. 아마도 안 보셨겠죠? 예, 보겠다고 했나요? 네, 한 번은 봐야지라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한 영화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번 작품 잠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칸에서 5월 21일 날 상영이 됐는데 이때가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잠 시나리오를 쓸 때 본인이 그 와이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어쨌든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영화를 결혼 1주년에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튼 뭐 칸 영화제 초청뿐 아니라 토론토 영화제에도 초청되고 포브스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화 10개 뽑힐 정도로 평가도 좋게 받았고요. 그리고 텍사스 판타스틱 페스트에도 초청되고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초청되면서 지금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잠 시나리오는 3고 만에 탈고를 했다고 해요. 그 2019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썼는데 당시 목표는 재밌는 그냥 장르 영화를 만들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초고는 적은 예산으로 찍을 수 있는 일종의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호러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쓸 때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관심사를 이 영화 시나리오에 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고로 가면서 기존은 어쨌든 동일했지만 영화의 형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잠을 만들기 전에 영화 제작을 학습했던 곳이 아까 말했던 영화 동아리 그리고 옥자 촬영 때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 옥자 촬영할 때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을 많이 봤다고 해요. 이를테면은 콘티에서 세운 계획을 촬영 현장에 그대로 옮기는 것. 요걸 보고 나도 영화를 만들면 저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과했던 게 있죠. 봉준호는 천재라는 것을. 왜냐하면 콘티 그대로 옮기는 게 모든 것을 인지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상황이 매번 바뀌니까 실제 이 잠을 찍으면서도 내가 이대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른 감독님들이나 편집 기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콘티대로 하기보다는 큰 흐름 안에서 촬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라미의 시노비입니다. 네,
이번 영화는 줄거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지도 않죠 영화가. 네. 예.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가훈을 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는 이성균과 정유미 부부. 영화 잠은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목류병에 시달리는 남편 이성균과 이를 치료하려는 아내 정유미. 어느 날부터 이제 정유미가 이성균의 목류병이 빙의 현상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던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성균은 다양한 단역을 연기하면서 배우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자신을 응원하는 예쁜 아내 정유미와 행복한 결혼 생활도 보내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성균이 단역 배우다 보니까 촬영 일정에 들쭉날쭉하고 늘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정유미는 어느 날 남편 이성균이 심각한 목류병을 앓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다가 걸어다니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에서 막 짐승처럼 날 것을 꺼내 먹거나 자신의 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런 증상은 갈수록 심해져서 정유미는 곧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성균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는데 사실 상태가 금방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잠에 관련된 것이 그래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의 권유로 무당이 부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무당이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장모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당은 이성균한테 지금 다른 남자 귀신이 붙어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정유미를 따라왔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때부터 정유미는 자신을 따라올 만한 과거의 남자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들 살아있어서 남편에게 빙의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정유미는 우연히 과거 자신들의 아랫집에 살며 이제 이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했던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 이성균의 목류병으로 평소 잠도 잘 못 자고 또 신생아인 딸이 위험에 놓이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극도로 예민해진 정유미는 모든 원인이 그 할아버지 귀신 때문이고 남편이 빙의된 거라고 확신, 아니 거의 맹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화 결말이자 스포여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끊어주시면 됩니다. 정유미의 불안 상태는 계속 심각해지고 정신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성균 역시 약물 치료로 목류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퇴원해서 이제 아내와 다시 잘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이성균. 근데 돌아온 집에는 정말 곳곳 한 군데도 빠짐없이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아내 정유미는 이성균에게 아직도 넌 할아버지가 빙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떼어내야 우리는 안전하다고 미친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할아버지가 죽고 난 뒤 아래층에 이사온 할아버지의 딸까지 납치한 상태였어요. 이성균은 이때 죽은 할아버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 행동이 직업이 배우인 이성균의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 할아버지가 빙의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성균의 몸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풀썩 쓰러지죠. 그리고 그제서야 안심하는 정유미. 잠에서 시작해 잠으로 끝나는 이 영화는 안심한 정유미가 단잠에 빠지고 그리고 얕게 코를 고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네. 정유미가 병원에 입원도 했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사실은. 아, 되게 좀, 일찍 보셨죠?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병원 이름은 마음의 숲이에요. 차를 타고 같이 가죠. 장모님과 맞아요. 함께. 네. 아 이성균은 안 가고. 이성균 아, 이성균이 이성균 장모님을 가고. 모시고. 그렇군요. 네. 자, 줄거리까지 들어봤고요. 어떻게 줄거리 듣고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재밌겠는지 재미없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총평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 영화는 라미가 가장 이 잠을 평생 사실은 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대학 이래로. 그렇죠. 네. 그 공감이 많이 가든가요? 근데 여긴 너무 잘 자잖아 이성균은. 몽유병이어서 그렇지. 몽유병이 있진 않죠? 네, 목류병은 없고 이제 오히려 다른 정유미한테 일이 형태의 되죠. 수면 장애인 거죠. 아 그래 수면 장애. 네. 몽유병 환자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나는 예전에 출장 가가지고 회사에서 몽유병 환자를 봤고 그때는 전부 다 때려자는 큰 방에 그런 적이었는데 와 진짜 황당하대. 그 사면서 말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깜짝 놀랐어 나는. 근데 나는 기억을 못 하시고요, 그분은. 깨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억도 못 하고 그러다 말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자 또. 역시 깜짝 놀랐어. 이거 방송 끝나면 꼭 누군지 알려주세요. 실명 토크. 네.
자, 어떻게 봤어요? 네, 그래서 라미? 저는 사실 이성균처럼 바로 머리를 대면 자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균 때문에 못 자는 정유미한테 이입이 되는 거죠. 그 시뻘개진 눈과 그 욕조에 누워 있는 그 모습 그런 게 약간 이입이 됐었고 저 혼자 봤어요. 잠 영화 이제 남편이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 봤는데 무서울까 봐 좀 걱정했거든요. 템포 아니고 혼자 볼 때 템포 못 봐. 또 맨날 템포에서 보다가 잠 보는데 또 템포에서 안 보네. 묵디크에서 봤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혼자 봤는데 공포 영화는 제 기준엔 아니었어요. 무섭진 않더라고요. 무섭진 않았고 제 기준에도 아니었어요. 근데 좀 우리나라 영화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는 이런 잠에 관련된 그리고 목류병이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가지고 공포 영화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걸 소재로 해서 했다는 게 신기했고 또 이 잠이랑 빙의를 섞었다는 거는 되게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치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영화는. 그러니까 좀 더 아예 공포스럽게 하던가 또는 뭐 소리나 이런 청각적인 요소로 더 긴장감 있게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랑 공포가 그 적나라하게 묘사는 잘 된 것 같아요. 정유미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근데 이제 아기에 대한 이제 엄마의 모성애가 여기에 맞물리면서 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딱 개연성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왜 그러지? 그리고 정유미가 초반에도 이제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마치 호르몬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몰아붙이고 너가 죽어야 어쩐다 하고 막 아랫사람 납치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나? 이게 가능한가? 뭐 모든 게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그런 점이 이 영화가 이제 뭐 약간의 호러, 미스터리, 오컬트 뭐 이렇긴 한데 공포감을 자아내지 않는 게 이게 뭔지 그냥 현실의 일 같기보다는 그냥 각본상을 찍어놨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주는 것 같다는. 지금 라미가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뭔가 핍진성이 잘 안 느껴지는 왠지 모르게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뭔지 모르게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시간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그 부부의 갈등을 더 좀 첨예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류병으로 더 걸어다니고 막 날거 먹고 이런 거 장면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게 점점 약간 미쳐가야 에피소드로 되잖아요. 그냥 툭툭 찍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점점 정념이 미쳐가고 이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뚝뚝 이제 끊어지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구성도 1장, 2장, 3장 맞아요. 이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데뷔 감독 치고는 잘 만든 시나리오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이제 한계라는 게 그냥 영화를 계속 찍어 나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조절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각본을 써놨고 그걸 계속 찍어 나가야 되니까 따박따박 찍어 나간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요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를 보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8가지 8개 산. 8개의 산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거 뭐야 라는 시선으로 봤는데 저한테는 꽤 구조적으로도 느껴지고 꽤 서스펜스로도 느껴져서 뭔가 부정적으로 봤는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둘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안 되는 것도 결국 둘은 사랑하는 존재라 서로 방향만 다를 뿐이지 이 둘은 결국에 어쨌든 사랑하니까 해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여서 그런 갈등이 깊어지지 않다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연히 호러물이나 공포라면은 둘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누구 한 명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어떻게든 둘이서 해결하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를 갖기 위해 누구 한 명은 오컬트적으로 한 명은 다른 식의 접근이 저는
도리어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이라는 게 그 공포 영화의 클리셰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둘은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냥 미쳐 있을 뿐이죠.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막 누군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무리 자체도 둘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둘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뭐 아사무사하면서도 뭐 그냥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지금 아사무사에 아니, 뭔 그러니까- 소리야 도대체? 아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거는 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공포 영화를 보고 싶은 심리 상태와 그렇지 않은 심리 상태가 뭐예요? 왜? 그러니까 뭔가 놀라고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보고 싶은데 계속 이 쪼이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계속 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서스펜스가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심신미약 상태여가지고 되게 뭐든 놀라는 거였을 수도 있고. 네. 자, 노시스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 영화 봤습니까? 네. 저는 잠이 많이 온 상태에서 봤어요. 요즘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생각보단 좀 아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레이어가 좀 쌓여있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만 놓고 보면은 여기 수직선만 놓고 보면은 잘 달려갔는데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공포 호러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많이 보진 않았는데 저는 유전 같은 걸 보면 혹은 노블 그 호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어차피 이렇게 열린 결말로 갈 거였으면 훨씬 더 많은 상징이나 여운이 될 이를테면 떡밥들을 좀 더 뿌려놨어도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명쾌하게 달려가는데 그거는 이제 맥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를 잘 구현해 보겠다 막 약간 이런 뭐 신인 감독 치곤 잘했지만 여전히 대학생 연출가 같은 느낌 딱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텍스트적으로 좀 이렇게 빵빵한 빡빡한 무엇인가가 더 성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근데 다만 수면이라는 것의 이를테면 본질에 대해서는 참 잘 접근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수면 장애가 있거나 이러진 않고 정말 저는 변기에 앉아서도 자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이 영화 보면은 자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겼어. 우린 이런 약을 먹어볼 거야. 혹은 이렇게 뭐 방문을 한번 잠가볼 거야. 뭐 아주 몸을 꽁꽁 뭐 싸는 뭐 캠프 배낭 같은데 들어가서 잡을 거야. 이런 모든 시도들이 반나절 뒤에나 그 효과가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들겠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 막 나 여기다가 주사 꽂아놓고 약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방식의 치료. 밤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기다림. 이 본질 수면의 본질이 주는 공포가 차라리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쪼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군이 아까 뭐 쪼인다고 했는 게 이게 뭔 일이 벌어질 때 쪼이는 게 아니라 사실 잘 만든 서스펜스라는 거는 뭔 일이 벌어져서 쪼이는 게 아니라 안 벌어지고 있을 때가 쪼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잠이라는 걸 되게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연출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이렇게 클로즈를 이렇게 너무 막 그냥 정유미 배우 물론 아름답고 눈으로 연기하는 배우인 건 맞지만 자꾸 그냥 눈을 그냥 충혈된 눈 막 그 밑에 그 애교살 뻘개진 눈 해가지고 너무 눈으로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려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잠이라는 거는 아까 지금 노시스가 얘기한 대로 뭔가 잠에 얽힌 혹은 꿈에 얽힌 이런 풍부한 텍스트나 아니면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잠에 상징하는 거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런 건 이 영화에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소재적으로 차용한 느낌이 강하긴 한데 유재석 감독이 뭐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으로선 최선을 다한 거고 이 영화에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조금 신인 감독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일단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확 나뉘는 느낌을 저 처음 볼 때 본 지가 벌써 한 3주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간적으로 그냥 톤이 바뀌죠. 완전히 그냥 여기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이제부터 무속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오컬티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아까 얘기가 잠깐 우리 나왔던 뭔가 단절감을 주고 갑자기 다른 영화가 나오는 것 같다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단편을 모아놓은 건가 이렇게 되면 막 이런 생각 심지어는 과장을 조금 하자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던 것 같고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래도 전반부는 되게 있음직하네.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와 저렇게 생선까지 먹는다고 막 그런 장면도 되게 센세이셔널하고 그랬는데 뒤는 약간 너무 나간다는 그런 느낌? 뭔가 해결 약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앞부분은 호러 갔는데 뒤에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성균이 행동을 하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하고 뭐 이러니까 더 그런 점에서 약간씩 피상적으로 무섭기는 한데 뒷부분은 약간 이게 실제로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앞부분하고 톤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영화 톤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정유미 배우도 이제 정신과 치료 병원을 이제 다녀와서 남편보다 더 일찍 집에 도착해서 집에 온통 부적으로 막 발라놓고 그 설명을 하는데 굳이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는데 난 그 와중에 나 저 여자는 그 와중에 PPT 만들었는데 나 깜짝 그걸 또 빔 프로젝터 그냥 오빠 여기 앉아봐봐 봐봐 내 말 들어봐봐 10일 안에 안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될 것을 빔 프로젝터 그 부적도 진짜 꼼꼼하게도 잘 붙여놨더만 너무 잘 붙였어요. 그걸 누가 반나절 봐도 만에 세트예요. 반나절 만에 여자 혼자 다 그리고 붙였다고 저는 일단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A동 B동 하는데 이제 먼저 나왔는 그냥 같지 어떻게 뭐 도망을 쳤다 이런 퇴원을 설정 먼저 같은데 그 장모님은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사실 그러면은 굿까지 거기서 했는데. 정상적이라면은 병원에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볼게요 하고 집으로 오는 것 자체가 어머님도 너무 순순히 그래. 하인 내가 보고 있을게. 딸이 사라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위 여기 앞에다 놓고 굿했어. 그쵸 같이 했으니까. 그 되게 좀 뭐지? 이 가족은 뭐지? 좀 뒤로 갈수록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이경진 씨 오랜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되게 부잣집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문 앞에 내려드릴 때 되게 문이 평창동 상당히 저택 크죠. 같아. 그치 평창동 저택 같은데 근데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부잣집의 그 마란님 같은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 약간. 나 저도 사실 그걸 좀 약간 망설였는데 내가 그렇게 평창동 저택 살면 나 딸 아파트 좀 좋은 걸로 사줄 것 같아. 브랜드 그렇죠, 아파트로. 그렇죠. 근데 동네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너무 아파트가 좀 안 좋아. 그 저층 그러니까,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일단. 재건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압구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차도 좀 차는 경차야. 그래서 그걸 모를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이경진 씨가 늘 그 집 그 평창동 저택 주차장 앞에 있잖아. 그 집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다. 늘 거기서 또 헤어지잖아.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또. 애기를 근데 데려간다고요? 라기엔 그쵸 아기를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곳에 손녀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포대기 뭐 없고 한갑지 뭐. 그래서 하여튼 뭐 나도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데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현실감이 조금씩 떨어져.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그렇게 풀 거였으면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줘야지. 아니, 그냥 뭔가 그거 갖고 뭘 영화적으로 뭐 이용을 하든지. 평창동 저택에 안 살 것 같아. 약간 느낌 안 그렇잖아요. 맞아. 요즘 평창동 그렇게 비싸진 않긴 하다.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왜냐면 둘의 그 뭐지 직업이 좀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롯데 푸드 다니고 그 다음에 연기자니까 사실 그 둘만 보면 그 집에 사는 게 맞는데 엄마가 워낙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또 막 무속으로. 엄마도 오히려 뭐 무스탕 입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고 부적도 비싼 거 쓰시는데. 부적도 엄청 큰 거를 그 무속인으로 나오는 분이 그 허진 씨가 맞나요? 아닐걸요. 아닌가요? 김금. 근데 되게 카리스마 있죠? 네, 네. 무섭더라고요. 캐스팅 좋았어요. 너무 무서웠어. 소리가 너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찰랑찰랑 옷도 소리가. 약간 그 좀 뭔가 이렇게 실키실키한 오히려 좀 세련되게 맞아요. 입어서 약간 더 그 와닿는 신식무당. 신식무당. 김금순이래. 김금순 씨.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연기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 뭐 둘 다 연기 뭐 물론 잘하고 뭐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유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난 정유미 씨가 그 저거 우리가 한 그 영화 뭐죠? 82년생 김지영을 네. 해서 그리고 그 배우가 원래 평소에도 약간 발언을 하는 배우가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렇게 그렇진 별로 않아요? 안 하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해가지고 도가니 같은 영화를 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장에서 본 정유미 씨는 굉장히 그런 이미지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수동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리고 본인의 연기관은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나는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괜히. 그렇게 바뀌었다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진짜 보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어떤 배우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어떤 배우가 아니라 그렇게 연기하는 게 맞지 않나? 결국 큰 숲을 보고 있는 거는 감독이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1947 보스톤에서 송기정 역할을 한 하정우 씨한테도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하정우 씨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인데 좋아하는 이유가 늘 무슨 배역을 하든 결국 하정우가 약간 보여서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정우가 맨날 똑같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약간 건들건들하고 웃기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데 하정우 씨는 늘 자기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배역에 접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만은 이제 송기정에 이제 이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저는 정유미 씨나 이성균 씨는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정유미 씨가 소위 뭐 요새 막눈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바이럴도 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쉽지 않은 연기일 수도 있는데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균 씨는 뭐 그냥 늘 이성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약간 이것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좀 배우가 좀 낭비됐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횟감으로 매운탕 끓인 느낌이 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영화가 그런 좀 부분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독 아니고 다른 감독이었다면을 좀 가정해보게 하는. 왜냐면 그만큼 전 연기 둘 다 너무 잘했다는 느낌 받아가지고. 근데 아마 이 영화가 이선균과 그 정유미가 주연을 안 했다면 지금 정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주역 이 정도로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어설픈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 이 두 배우가 잘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PT가 정유미 배우가 아니었으면은 진짜 이상하죠. 네, 진짜 네, 이상했을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두 배우의 연기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배우가 같아요. 멱살 잡고 끌고 간 영화. 후추의 명령기는 어떠셨어요? 후추. 그러니까 결말, 그러니까 네. 우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슬퍼.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 가족이 뭔가 자식 하나 없을 때 반려인 그런 장치가 뭔가 그 부분에서 내 마음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넣어두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전 반려인은 아니지만 뭐 영화가 그러니까 그 빌드업을 잘 해갔다는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 거죠. 지금 현실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혹은 그래 뭐 층간소음도 잘 반려동물이라든지 저기 착안한 그런 거죠. 것들을 예. 중간중간 넣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마음을 넣을 수 있겠는데 이 영화에 뭐 그런 부분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정유미 배우가 임신 중에서 출산을 하고 그다음 신생아 케어하는 이 과정도 저는 되게 잘 들어가 있다 생각한 게 사실 아기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예민한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 시기에 아기는 정말 작은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그런 때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잠 못 자서 힘들고 근데 그거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뭐랄까 정유미 배우가 워낙에 좀 여리여리하고 그런 느낌이 그런지 엄마 안 역할이 어울려? 잘 안 맞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좀 떠요. 떠. 뭔가 그래서 엄마 같지 않아?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모성애가 어. 모성의 연기 같았어요. 모성의 연기 같았다. 그게 뭐 맞는 거죠? 모성의 실제 연기를 연기야.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 생활 연기 같지 않아? 네.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되게 생활 연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가 없다. 이게 가훈인. 난 그게 좀 시기잖아. 이상하더라. 진짜 안 와닿더라. 그걸 노린 거 아닐까요?
둘이 함께라면 극복을 못할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지금. 음. 그리고 오히려 둘이라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이성균이 나가 산다 그랬을 때 그냥 보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아 맞아.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 이제 새록새록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네. 아니 나가 산다고 나가 살게 해야지. 그걸 왜 그걸 껴안고서는 그걸. 근데 또 그게 제가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그 임신하고 출산한 직후에 여성들이 뭐 이를테면 조금 불안감. 엄청나죠. 그게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호받고 뭐 위험한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제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이 그리고 또 뭐 성적으로 서로 이를테면은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를테면 너무 별거가 시작되면 너무 또 자연스럽게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다만 그때 그 미묘한 설정들 정유미 배우가 느꼈을 법한 것들에 대한 힌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저 나가지 말라고 잡으니까 저게 이유는 무슨 가을 감정의 발로가 어디서 발로가 된 그게 것인지. 사실 앞부분에 조금씩 뿌리긴 뿌리는데 너무 저는 그러니까 약했다고 생각한 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유미가 임신한 상태로 오빠 나 이제 배 나오고 그러니까. 부생겨져서 막 계좌가 시간 하나 이런 얘기 있죠.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울어요. 막 호르몬 때문이냐? 음. 그리고 막 거기 막 연기 예쁜 여자들 많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약간 아기를 낳고 왔을 때 그 공포, 불안해하는 거 그쵸, 보여주긴 하지만 너무 연출이 부족해요. 안 돼. 응.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 있어. 그리고 1막이 끝나버리죠. 음. 그리고 이제 애 낳고 2막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뭐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뭐 영화 감독들이 대부분은 물론 이제 유재석 감독도 엄청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걸 석 달 만에 썼는데 잘 썼죠. 석 달 만에 정말 모든 요소를 잘 버무려가지고 괜찮은 데뷔작을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들은 많은 감독들이 내가 정말 가슴속에 담아두고 뭐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감독과 어떤 감독은 난 무슨 얘기인지는 좀 차치하고 일단 영화를 만들겠어. 요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겠어 하는 게 결국은 어디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겪었거나 상상하기 힘들면 취재라는 방식도 있으니까 좀 더 인터뷰를 해서 그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좀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완급 조절이나 뭐 이런 흐름, 호흡, 리듬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나 봐요. 감독들이. 그러니까 되게 밋밋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영화도 사실은 베테랑 감독이 만든 거면 이런 거 저런 거 계산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이 신인 감독을 천재 혹은 뭐 약간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라고까지 하나요? 네, 그런 말까지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는 작년에 올빼미 안태진 감독이었나? 안태진 감독. 그런 감독 정도면 저는 좀 지금 이 유 감독한테 쏟아지는 찬사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물론 이제 그분이 워낙 연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인 감독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잘 만든 영화였거든요. 지금 같이 언급되는 감독이 정가영 감독. 둘이 같이 GV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가영 감독 그 저거 뭐죠? 연애 빠진 로맨스. 요 분도 나이대가 비슷해요. 아마 저랑 동갑일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뭐 요 나이대 감독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미디어가 만든 거지 뭐. 뭐 할 말 있겠어요. 도둑마중 집중력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혹시 있는 분 꼽아주시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 특별히 없어요. 참고로. 저도 딱히 없어요. 저는 꽝의 순간은 그 곰탕에 이제 확 엎어가지고 이제 막 거기에 그러니까 혹시 아기를 그렇게 했나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조금 너무 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극단적인지는 알겠으나 저렇게 했는데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미친사람 지금 이거 납치고 드릴로 이렇게 하는데 좀 우려되는 지점. 좀 약간 여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별의 순간은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어떡해. 저는 결말이 꽝의 순간입니다. 왜요? 네. 저는 그냥 저도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때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결말은 누가 봐도 이선균이 연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갔었으면 더 좋았겠다. 정말 짱짱하게. 네, 진짜로 어쨌든 오컬트적인 정말 것도 헷갈리도록. 느껴지도록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누가 봐도 연기라고요, 그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애매하게 처리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애매하게 처리하긴 했는데 어. 그렇다고 막 소름 돋아. 아. 진짜 이건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죠 사실은. 정유미만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남편이. 꽝의 순간? 네. 별의 순간 없고? 별의 순간은 뭐 딱히. 자, 그러면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 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릴 전문가 평점은 모두 7.0입니다. 네. 이은선 7.0 안전한 곳은 없다는 현대적 강박. 이지의 7점 부부의 세계란 님과 함께하는 적과의 동침. 정시우 7점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김소미 7점 꿈에서 깬 결혼 생활이란 때때로 무시무시한 적과의 동침. 이 사람들이 약간 뭔가 점수를 많이 줬는데 성의는 없어 그러니까. 보인다. 적과의 동침 두 번째 나왔어요. 이렇게 창의성이 없어서. 네. 박평식 7점. 이게 참 그렇죠. 뒤척이고 요동치며 쥐락펴락. 임수연 7점. 삶을 유지시키기도 파멸시키기도 하는 종교적 믿음의 속성에서 부부관계를 발견하다. 정재현 7점. 여러 꿈을 동시에 꾼 듯한 착각. 이용철 7점. 히스테리어와 인썸니어의 미심쩍은 동거. 유일하게 8점 준 평론가는 김형석 평론가. 잠들지 않은 공포. 다 성의가 없어요. 그래,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네. 관람객 평점도 이번에 저 재밌는 걸 아무리 탈탈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10점. 후반으로 갈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정유미의 연기가 최고예요. 이선균도 왕 무서움. 사운드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10점. 남편 역 직업이 배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장면이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보면 결코 이상한 결말이 아닙니다. 10점. 신인 감독다운 패기가 느껴지고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가 영화를 빛나게 만들었다. 10점. 쫄깃쫄깃 맛있게 잘 찍었네. 10점. 나는 기대 안 하고 봐서 그런지 재밌었다. 내가 생각한 결말은 이성균이 연기한 거다. 정유미 눈에서 섬광이 비친 건 그때서야 의심에서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10점. 왜 봉준호 감독이 자비까지 대면서 도와주고 있는지 알겠다. 진짜 신박하고 구멍이 없는 영화. 10점. 나에게 이선균은 평생 박동훈인 줄 알았다가 나의 아저씨의 배역 이름이죠. 조나단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킬링 로맨스의 배역. 다시 현수로 돌아왔다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선균의 기존에 하던 역할이랑 좀 연장선상에서 보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의 연기에 찬사를 9점. 정유미가 먼저 정신병 걸리나 이선균이 먼저 걸리나 관객이 먼저 걸리나 시험하는 영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낮은 평점으로 가면 7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오빠 여기 잠깐 앉아봐. 6점. 후추랑 앤드류 돌려줘. 앤드류는 뭐죠? 앤드류가 앤드류는 그 아랫집 밑에 집에. 강아지인데. 아랫집 강아지. 5점. 뭔가 무당 나오고 나서부터 확 식는 듯. 4점. 잘 나가다가 마무리가 갸우뚱. 2점. 취향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생전 처음 영화를 보다가 격하게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이런 평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예, 이제 저희 평점 한번 내려보시죠. 예. 일단은 뭐 일견 그렇게 막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이제 관심사는 누가 제일 높게 주네. 자, 노시스 몇 점이죠? 저는 3점이요. 3점. 예. 네. 무난하게. 네. 예. 안군? 저도 3점입니다. 3점. 네. 왜 위아래로 남은 저는 헌정 방송인 만큼 3.3입니다. 사실 3점을 생각했는데 네. 일단 소재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한국 영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이런 공포 저는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영화 본 이래로 계속 3점이었는데 어제 바꿨습니다. 2.9점으로. 예, 0.1점을 내렸는데 물론 신인 감독이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 뭐 캐스팅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이 많이 도와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뭐 제 취향도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별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서 예.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아마 뭐일 때문에 보긴 했겠지만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 봤을까 약간 의심스러운 예.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뭐 무섭지도 않고 진짜 차라리 막 무섭든가. 애매해요. 다음에 저희 그러면 예. 약간 애매해요. 무서운 좀 거. 확실히 무섭던가. 저도 많이 단련됐다고요. 자, 최경사 오늘 잠의 평점은 3점 넘겠네 그래도. 3.05점입니다. 3.05점. 예. 괜찮은 점수입니다. 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데뷔작 이 정도 했으면 100만이 좀 넘었는데 손익분기점 워낙 뭐 제작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넘었으나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좀 이게 지금 1위를 개봉한 이래 계속 네. 하고 있거든요. 저기의 뒤를 이어서 오펜하이머. 근데 사실 한국 영화로서는 되게 아쉬운 스코어죠. 이 정도면. 그렇죠. 더 팍팍팍 해야 되는데 그럴 영화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다음 주 추석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가 뭐 시리즈도 그렇고 영화들도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영화들 보실지 예, 모르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추석도 껴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뭐 부산국제영화제도 있어서 저도 잠깐 거길 또 다녀와야 돼서 잠깐 짧은 방학 한 4주 정도 3-4주 방학을 하겠습니다. 한번 방송 쉬고 저희는 다음 달 10월 20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쯤이면 아마 뭐 모르긴 해도 2주의 최경생활 굉장히 풍성하겠죠? 예, 이제 풍성할 것 같고. 네. 저희 근데 한 에피소드 건너뛰는 겁니다. 네, 2주 네, 간격이라. 네, 네. 네. 네, 어쨌든 풍성하다고요. 이렇게 네.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또 그때쯤이면 또 많은 영화들 또 개봉할 거고 뭐 꼭 개봉작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들이 있으면 그걸 또 갖고 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쪼록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가을을 잘 맞이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속 뭐 이번 주 댓글에도 다시 들어와 주신 분도 계시고 뭐 역주행해가지고 막 단기간 내에 정말 많이 청취해주시고 의견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의 선택이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건데 점점 영화 선택이 약간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옛날에는 비교적 이렇게 탁탁탁탁 초반에 이렇게 정리가 네. 됐는데 이제는 뭐 영화가 없어서 그런가? 없기도 없는 것 같고 또 맥스님이 사전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긴. 조금 저희도 기대가 안 가는 거는 좀 제약이 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다 같이 안 본 모르니까. 상태에서 하니까 맞아요. 뭔가 기대감의 선택지가 좁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약간 달라진 환경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많이 해오기도 해서 예, 거기에서 오는 약간 고르기가 좀 어려워지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의 최근의 영화 선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슬쩍 주시면 저희가 뭐 그걸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 주시면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읽겠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방송은 쉬고 방학을 짧게 갖고 그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의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